이 이야기는 학창시절의 교우 관계로 고민을 한 적이 있는 분들께 10중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애독자분이 보내주신 이 사연을 함께 만나볼까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어땠나요? 아마 대부분은 3명 이상의 무리에 속해서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 수가 홀수라면 반드시 한 명은 힘든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맞춰 학창시절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1학년 때 같은 초등학교 출신인 친구들 몇 명과 운 좋게도 한 반이 되어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1년을 보냈었어요. 어쩌다 그런지 중학교 생활에 적응한 후인 2학년 때부터는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면서 5명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3학년이 되어서는 5명 중 3명이 같은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3명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죠. 2명과 함께 반 친구였지만 다른 2명을 배척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공지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냉담하게 대하며 심증을 얹고 그 사람이 행동을 유혹하고 돌아오려 애썼다. 그때서야 프런트로부터 유찬들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며 성취에 나서긴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점이었습니다. 제 반 친구인 2명은 피하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다시 모여 이해관계를 정리하며 함께 지내려 했습니다. 예술반에서의 집단이 정립돼서 새로운 친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들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무리에 속하려고 했더니 한 명의 친구가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그들 중 한 명에게 크게 실증을 주었기 때문에 무리짓는다고 해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어떤 고등학생 오빠를 따로 만나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오빠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고 네트워크를 넓히고 싶다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질투심을 일으켜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오빠 쪽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한참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기였는데 그런 일을 겪은 저는 하늘이 원망스럽고 학교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살기까지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나 다른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중학생이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 겪은 집안의 나쁜 일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저희 집이 폭삭 망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은 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잘 살던 수준이었던 우리 집은 한순간에 거들떠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아주 오래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참해진 곳은 비단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날이 선 비난을 툭하면 쏟아내시고 이혼하자는 말은 예사로 꺼내셨으며 너 죽고 나 죽겠다는 식의 언쟁까지 당신들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쩌면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올라가던 시기에 저는 그래서 조금도 조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우울하고 긍정적인 기운 따위는 조금 더 없는 집구석에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레 가난해진 것에 대한 현실을 비관하다 못해서 저는 언젠가부터 상황을 회피하고픈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과 제가 꿈꾸는 이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절망을 계속 느끼다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친구들 앞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대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용돈 한 푼 못 받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 아닌 척, 그저 새로운 물건을 선택 좀 한다. 사는 곳에서 크게 흥미가 없는 성격인 척하는 입만 열면 잔소리와 욕만 쏟아내는 부모님을 가진 적이 없는 척하는 부모님 두 분도 바쁘셔서 일 때문에 각종 학교 행사에 못 오시는 척하였고 부단히 노력하여 꾸역꾸역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엔 언제나 공허함이 가득했고 애정을 주고받을 상대를 찾아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 의지했습니다. 그 행동이 친구들에게 나쁘게 비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오해로 인해 저는 중학교 3학년 시기 동안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점에 나온 새로운 과자로 친구들이 흥미를 가질 때도 저는 그의 흥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없는 척을 한 후 학원에 다니지 못했죠. 그래서인지 슬슬 돈이 부족해서 너무 없는 집에 살아가는 것을 같은 반 친구들이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은따라서 다행이다. 가난한 집에서 화목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은따라는 꼬박히 혼나는 것을 뜻하는데 그때 제 처지가 정확히 그랬어요.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중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공학 대신 여고에 진학하겠다고 결심했었죠. 남자 때문에 오해받는 것은 진짜 짜증나고 여자끼리 있는 분위기라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친구들의 행동을 애써 무시하면서 중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정말 친했던 친구들에게 우정이 참으로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친해질 새로운 사람에게 내 얘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 친한 친구가 필요했고 또 그리웠기 때문에 조금 가까워지자마자 나는 내 안의 이야기를 너무 성급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친구에게 내 마음을 전부 드러내기로 했었어요. 그러던 중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1학기는 어찌저찌 넘겼지만 2학기에 들어서니 항상 내 옆에 다녀줬던 친구가 나를 피해가는 것을 느꼈고 함께 있는 반 친구들도 나를 미묘하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내 집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며 우리 집 환경이 개판이고 희망의 불씨는 보이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고생하는 내 모습을 이 친구가 퍼뜨린 후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길 원했었던 것이었죠. 관심을 끌고 싶었다면 자극적인 양념을 칠했던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노력했던 친구에게 말이죠. 옛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응을 보내준다는 것도 좋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의 좋은 호의를 얻기 위해 과장되어 들릴 정도로 힘들게 부풀려진 즐거운 이야기 덩어리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나는 대책 없이 구석에서 약간 이상한 정신에 시달리며 천하의 불효자로 낙인을 찍혀반 친구들이 피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내가 경계 없이 떠들어대던 제자랄의 이야기가 이런 부정적인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에 대해 나의 취약한 면을 드러내다. 나에게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더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학창 시절에는 이 측면에 미숙했기 때문에 무심했죠. 마음 상처를 입은 후, 난 더욱 의기소침해졌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학교 생활이 예전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몰래 따돌림을 당하며 한 번도 반격하지 못한 채 2학년이 돼버렸죠. 반드시 같은 반에 속하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2학년 때 같은 반에 편입되었어요. 망했어. 그리고 배정된 반에서 몇몇을 확인한 후에 난 좌절했습니다. 당연한 순서대로 2학년이 되어도 저는 겉돌았지만 어느 순간 저에겐 내밀어진 손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손길의 주인공을 바라봤어요. 그 친구는 바로 반에서 가장 예쁜 척에 속하는 미모의 소유자였기에 일찍부터 저도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셋이라고 칭할게요. 세훈이는 키도 큰 편이었고 얼굴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의 분위기가 뚜렷했던 친구였어요. 그의 일은 1학년 때 좀 있었나 보이더라고요. 2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생한 친구들과의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원래 함께 놀던 패에서 떨어져 나와서 남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세훈은 외모가 꽤 나쁘지 않아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었고 언제나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학년이 되고 나서 1학년 때부터 더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특히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었고 서러웠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근처에 다가가서 웃어도 그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반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팀에 들어오고 싶어서 좀 안달부리는 모습이 보여?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은 가상한 것 같아요.
생김과 행동이랑 그렇게까지 가난해 보이게 하는 거라고 볼까? 그 사람 진짜 빈티가 너무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정도야? 집이 없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던데 왜 그래서 퇴근하는 거야? 그런 대화를 엿들었는데도 나서는 대신 소리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 나 자신이 죄스러워요. 솔직히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는지 몰랐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수십 차례 품어봤지만, 그런데 딱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제 앞에 나타난 분이 있었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세윤이란 친구였던 것입니다. 야, 너, 혹시 밥 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을래? 세훈이가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못해서 제가 꿈을 꾸는 건가, 환청을 듣는 것인가 싶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저한테 이런 선의가 내밀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랑 똑같이 반에서 겉돌기는 했지만 예쁜 외모에다가 성격까지 쿨하고 어딘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겨대는 세훈이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세훈이와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훈이는 저와 식사 시간을 함께 보내준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내 학교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고 다른 친구들의 소식을 듣다 보니 누나를 괴롭히는 일을 줄이고 대신 밝은 미소를 지게 되었습니다. 세훈이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는 애가 세훈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훈아, 너 왜 자꾸 그 애랑 놀아? 걔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걔랑 있으면 진짜 없어 보여? 걔 가정 환경 구질한 거 너도 들어서 알지 않아? 모두가 올리기 싫어하는 구질하고 오물한 가난뱅이랑 왜 놀아주냐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들어버리는 저는 순간적인 분노와 함께 두려운 마음이 솟아났어요. 세훈이가 그 말에 동조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부실장이 떠들어대는 말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세훈이가 갑자기 코웃음을 크게 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애네. 야, 내 마음이야. 내가 누구랑 다니든 내가 뭔 상관인데 내가 뭐네 엄마라도 돼. 그러자 부실장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조금 있다가 슬쩍 봤더니 부실장이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소신대로 할 말 다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세훈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허덕이고 있었고 자꾸만 소심해져만 가고 있었는데 세훈이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했습니다. 저랑 동갑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세훈이가 아주 유복한 집안이거나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라거나 그런 것도 같았어요.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나한테는 세훈이 같은 멋진 친구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세훈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학교를 관두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저는 세훈이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갑작스럽게 새을 빠져드는 새가정사가 세훈이에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훈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더군요. 그것도 세훈이의 모친이 불륜을 저질러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애꿎은 부친만 어쩌다 보니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 세윤이는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내어보지 못한 채 모친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친이 재혼한 세훈이의 새아버지는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세윤이는 집에 마음이 안 찰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곡이 재생되며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안을 떠날 거야. 대학에 가면 내 자유로운 세상이 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세훈이가 그렇게 말한 후 나는 거의 처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윤의 도움으로 2학년을 순조롭게 마치고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를 안 좋아하지 않았던 몇 명과 같은 반이 되어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옆반이었던 세우가 절대 잊지 않고 찾아와서 매 쉬시간이나 식사 시간마다 함께 지내주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따로 만나서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세훈 덕분에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적에 대해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까지만 공부를 적당히 포기하고 대충 전문대에 진학해서 빨리 취업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집안 상황도 돈이 없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궁금해서요.
그런데 세훈이가 어느 날 문득 제게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라면 좋은 대학에 가는 걸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그 기간 동안 공부해서 지금까지 성적이 나온 거면 너는 공부머리가 있는 것 같거든. 혹시 빡세게 남은 시간 수험 공부에 올인해서 높은 대학을 노려볼 생각은 없니? 세훈이가 저를 앉혀두고 진작에 입시에 대해 이야기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2라도 모를 텐데 이미 3학년이잖아. 올해로 끝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나를 재수 공부하게 할까요? 형편도 안 되지만 기한이 너무 짧게 남아서 나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포자기로 고개를 가로세웠지만 세훈이는 굴하지 않았어요. 세훈이는 저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관심과 의문을 받는 것이 기뻤어요. 제가 애정에 목말라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따돌림 속에서도 친구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뛰어들 수 있는 무리를 찾아서 하염없이 헤매며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등바등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세은이가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었기에 저는 감히 그 믿음에 배신당한 엄두는 안 났다. 나에게만 손을 내민 유일한 존재. 그는 내 어두웠던 학교 생활을 밝은 등대처럼 변화시켜준 세은이에 대해 내가 결심했다. 세은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공부에 열중해 보기로 했다. 나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입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은 이 정도야.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대학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어 담임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세윤이는 나에게 공부머리가 있다고 말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나는 그것만 믿고 끝까지 내내 도전해봤다. 죽던지 밥이 되던지 한번 해보자. 사교육을 받지 못했고 필요한 문제집을 다 살 수 없었지만 세은이가 자신의 문제집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들여 열심히 공부했다. 적어도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다 통달하고 말겠다는 각오였다. 그리고 곧 희한한 사실을 깨달았다. 세은이의 말처럼 제가 공부에 꽤 능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친구들이 3년 동안 얻은 실력을 저는 6개월 만에 따라잡았다. 그에 이전까지 왜 제가 스스로 공부를 별로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받아쓰기부터 산수까지 늘 성적이 좋았는데 가세가 완전히 망하면서부터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서서히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녹슬었던 머리가 수년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드디어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은근하게 공부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꽤나 인정받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그 대학교보다 조금 상위의 대학교에도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놓칠 수 없어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제 대학 입학 소식은 우리 반뿐만 아니라 교무실에서도 화제였어요. 사건이 조금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학교 정문에 우수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름이 현수막에 걸렸는데 제 이름 또한 그 목록에 포함돼 있었어요. 저는 서울의 소재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세은이는 경기도의 한 4년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교 위치가 너무 먼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일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친구들이 술집에 가면서 성인이 된 느낌을 즐기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언감생심이었어요.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돈을 벌고 있던 제 손을 잡아 이끈 것은 바로 세은이었습니다. 시내에 인기 있는 술집에 쟤를 데려가 준 것도 모두 세은이 때문이었죠. 만약 세은이가 없었다면 20살을 맞이한 첫 겨울에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세은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은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서로를 원망하며 이전에는 밖으로만 내버려 두셨던 부모님께서도 저의 대학 합격 소식 이후로는 많이 더욱 관대해지기 시작하셨어요. 딱 그때부터 다시 우리 집에서도 평화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은 허투루 날린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학 합격 뒤에 가족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니. 그런데 제가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대학을 다니게 된 이후에도 나는 세훈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세훈이와 만나서 놀았으며 세훈아, 대학 가서 진짜 미모가 더 발랐네 나는 너 걸어올 때 조그마과와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 그리고 세훈이는 순수하게 내뱉은 그 말대로 대학에서만큼은 더 좋아져 있었어.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었나 봐. 인기가 많다고 학교에서 얘기하더라. 미팅 신청도 많이 왔고 선배들한테서 호감, 표시를 받는 것도 부끄러웠다고 그랬어. 저는 세훈이가 정말 괜찮은 친구라 생각하며 청춘의 시작을 멋지게 함께 열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세훈이는 인기 있는 사람이라 바빠서 나와 연락을 자주 못하리라 생각했죠. 저 역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2학기가 시작되면서 몇 달 동안 연락이 두절된 세훈이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뜻밖이라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지만 깜짝 놀라고 말밖에 나오질 않았죠. 세우야, 너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임신한 상태라니 그런 소식을 전하려니까 너무 민망하다. 여름에 만난 남자친구와 어쩌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이지만 뱃속에 생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 대학은 어떻게 할지. 지금 겨우 20살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내가 삼켜버렸어. 왜냐하면 세훈이가 얼마나 가정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알아서야.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세훈이는 자기 부모님과 거의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훈이의 부족함을 누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상대는 세훈이보다 6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상대는 지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에는 즉시 취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 걱정이 가득했던 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세훈이는 조용히 결혼을 하고 그 남자와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21살에 출산을 하여 엄마가 되었고 다시 학교로 반드시 복학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대학 중퇴로 최종 학력을 마쳤습니다. 남기게 되어서 별로 좋지 않은 형편의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막 취업해서 낮은 초봉을 받고 있는 남편을 부양하면서 대학교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까요? 저는 세훈이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10분 정도가 걸렸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웠습니다. 세훈이라는 사람은 이미지로 제한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2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씁쓸한 마음을 뒤로한 채로 저는 학적 관리에 전념하며 대학 생활에 집중했고 이제는 삶의 환경이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뀐 세훈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공교롭기만 한 만큼 신기하게도 우리 집 상황이 조금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직전에 외국을 다녀올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성격은 많이 변해 있어요. 꽤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변해갔죠. 대학에서 사귄 친구들과 잘 맞아서 그것이 유효했네요. 짧게 외국을 다녀온 후 즉시 졸업해 인턴을 하면서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취직한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괜찮은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게 된 덕분에 다양한 인생 상담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저의 짧은 연애 이야기를 들은 선배들은 모두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정규직 직장인이 되어 깔끔한 벤츠를 만나라는 조언을 받았고 어느 날 선배 중 한 분께서 자신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분과 사귀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화가 잘 통해 그냥 친구 관계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지인의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 친한 동생이 연애를 시작하여 시간이 흘러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난 것은 꽤 놀라운 일이었고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우리 두 사람도 어떻게든 마주치게 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30살이 된 저는 첫 아들을 낳아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해 제 친구인 세훈이 이혼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이혼한 세훈이는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원활한 합의 이혼이 아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진흙탕에 빠진 개싸움이었다고 말했으며 그 과정에서 음해를 당한 세훈이는 자신의 딸마저 전 남편에게 빼앗겼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서툰 육아를 하고 있던 나는 세훈이의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제 일상이 벅차서 코가 석자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세훈이에게 세심한 신경까지는 못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은이는 이혼을 겪은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만 세훈이가 자신의 친척 언니를 이식사고로 잃기 전까지는 생각했던 것처럼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세훈이의 사촌 언니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서 뒤늦게 비보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촌 언니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집안에서 효녀로 자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처럼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가다가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비명 속에 떠났습니다.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된 세훈이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피폐하게 지내던 세훈이는 어느 날 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연락하기 전에 여러 번도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어려운 마음을 안고 있었을 테지요. 음악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지금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라서 따라서 혹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세훈아, 미안한데 요즘 너에 대해 많이 생각해서 혹시 어떤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지 자세히 말해줄 순 없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긴 설명하기가 약간 그렇고 죄송하지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좋겠어. 정말로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제일 급한 일이야. 50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해. 내 통장에 현금 500만 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 돈이 꼭 필요해. 나는 꼭 갚을 거니까 도와줘. 현금으로 500만 원이 예상한 것보다 크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 돈은 제가 두 번째 딸을 출산한 후였어. 돈을 받아야 할 곳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선택을 못하고 망설이게 되었어. 제가 세훈에게 그동안 아이 장난감이나 고급 브랜드 바디 로션과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보내본 적이 있었지만 세훈이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빌려주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세훈이에게는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500만 원씩을 빌려주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명확한 약속도 받을 수 없다면 무턱대고 빌려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곤란한 세훈이를 위로하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전날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들이 옆반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놀랍기도 했죠. 그 친구랑 사건의 배경에 대해 물으니 특별한 이유는 없이 말다툼이 시작되어 각자 한 대씩 맞기로 한 것 같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내일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속에서 겁이 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 것을 호되게 타일러 버리고 말아버렸네요. 그게 별일 아닌데 겨우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몇 시간째인지. 절에 가는 걸로 어떻게 잘알지. 벌써부터 약해져 가는 거라고 한숨을 내쉬며 둘째 딸을 재우고 있던 저는 갑자기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진무각으로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았습니다. 음악은 나에게도 연약하고 다른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아이 시절이 있었으며 어린 마음에 사소한 일로 투정을 토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창 시절을 버텨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음악 학창 시절에는 학교만이 나의 세계였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자신의 세계라는 사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이나 가혹한 따돌림이 프레벌런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사회에 나온 성인의 관점에서는 학교 따위가 그렇게 힘들다면 곧바로 그만두면 될 일이다. 학교가 인생의 전부인가? 인생을 80년쯤 좋게 채우며 산다고 하는데 고작 10대 나이의 학교에 대해 뭐냐고 세상을 등지기까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사춘기의 그 나이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서히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서 처음 만나는 사회가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학교가 모든 것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더욱요. 그런 것 같아요. 마땅한 도피처가 없었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겪는 좁은 세상 안에서만 살았었죠. 바로 그 시기에 나를 구해준 친구,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나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세훈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어느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힘든 학교 생활로 심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기 자식이 있다면, 그리고 500만 원으로 자식의 학교 생활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돈을 안 내놓을 부모가 세상 천재야 어디 있을까요? 빚을 내서라도 500만 원을 내겠죠. 저는 아주 값진 구원을 세훈이로부터 받은 셈이었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500만 원을 더 빌려주는 걸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제 여고 동창회 사정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주고 싶다면 하고 싶다고 했지요. 제가 진짜 300만 원만 되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혼자 처리하고 남편에게 속으로 죄를 짓고 말았을 텐데 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세훈이라면 몇 번 얘기 들어서 잘 알지? 우리 결혼식 때도 가장 일찍 와줘서 늦게까지 함께 있었던 너랑 가장 친한 동창이잖아. 맞아. 내가 가장 친밀했던 친구야. 지금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오랜 친구인데도 여전히 고마운 사람은 바로 세훈이야. 내가 그에게 학창시절에 겪은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줘야 할 것 같아. 세훈이에게는 내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 남편이랑은 처음 듣는 과거 이야기에 놀란 눈치였지만 그래도 우리 친정집이 망해 집안 분위기가 개판이 돼서 힘들게 지냈던 일부터 억울하게 학교에서 당한 따돌림,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힘들어할 때 세훈이가 손 내밀어준 것, 그리고 대학에서 친해져서 어째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지까지 털어놓았어.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생각이 많은 표정을 지으며 고민 좀 해보자고 했다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세훈이한테 돈을 빌려주자며 허락을 구했어요. 그렇게 말한 뒤에도 돈을 빌려주기를 거부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이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세훈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약속대로 500만 원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세훈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예전부터 세훈이 앞에서 가끔 눈물을 보였지만 세훈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고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매사에 쿨하고 당당하고 강인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훈이가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를 내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그래요. 세훈이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떡하지 싶은 걱정에 앞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빌려주기를 잘한 마음도 있습니다. 당신은 부인의 세훈을 도울 수 있고 우정을 지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세은이는 우리 부부 덕분에 급하게 꺼야 했던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연락을 받아서 올해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래, 알겠어, 세훈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얼굴 보고 밥이나 먹으면서 함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태까지 만나지 못한 것 같아. 너도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 같다. 이혼 전부터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살아서 너와 연락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도 그러질 못했어. 우리 앞으로 그렇게 지내자. 나도 이제 시간을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모처럼 밝은 주제로 통화를 이어가다 보니 금세 재미있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대학에서도 괜찮은 친구를 사귀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예상외로 종종 연락하면서 때때로 만나기도 하는 그 사람들보다 한참이나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되거나 또 소식 없이 지낸다가 문득 세훈이처럼 한 번씩 연락하지만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아가 성인이 된 후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제 학창 시절을 아는 사람은 세윤밖에 없어서 그래봤던 것 같아요. 예측하기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후에 세훈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고 우리 아이들과도 인사시켜 주었어요. 특히 세은이는 우리 둘째 딸을 보며 정말 예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음악 어떤 아기가 이렇게 예쁘지? 하면서 오만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모습은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세훈이를 볼 때 예쁜 본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디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음아가 마음고생을 오래 한 결과 초췌한 느낌이긴 했으나 세훈이 특유의 미모는 여전하더군요. 음아가 나이가 들어서인지